이 도표를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률 규정과에 관해서는 민법 등이잖아요. 사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나중에 민법에 가다가 유치권 포기특약은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에서는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런 그런 식으로 봅니다. 근데 대부분 민법의 규정에 효력이 있다 없다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강행 규정이다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볼 거예요. 근데 등이 있어요. 왜 등이라 썼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에 입의된 법률행위의 효력. 이 법률은 지금 민법에는 무효다 강행 규정 표현이기 때문에 명확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인에게 일정한 행위, 그 행위는 약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약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위반했을 때 그 약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 그걸 묻는 게 나옵니다. 이 파트에서만 배우고 나면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는 암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나중에 판단 기준에서 나오겠지만 그 판단 기준을 갖고 해서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걸 묻지는 않습니다. 기출문제는 위반이 돼서 효력이 있냐 없냐,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걸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나온 질문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소가 어디 있는지는 그냥 이해 포인트에서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앞으로 나와서 주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법률행위예요. 근데 대표적인 게 계약이에요. 계약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정을 했기 때문에 권리 의무 발생이 되거나 변경이나 소멸되고 법적 구속력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법적 구속력의 구체적 표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표현할 거예요. 이 패턴, 계약, 권리 의무 발생 변경 소멸,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더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요. 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항상 계약에는 당사자가 있다. 매매 계약입니다. 쓰지는 않았지만 항상 매도인이에요. 항상 우리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자, 자기 것을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판다는 것은 이것도 매도의 의사표시예요. 이걸 우리는 일상에서 팔 거야, 나는 살 거야. 그게 뭐다? 매도 의사표시와 매수 의사표시예요. 그렇게 표습니다. 민법에서는 매도 의사표시가 있고 매수 의사표시가 있다.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매도 의사표시와 매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 더 추가돼야 돼요. 매도 의사표시와 매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추가돼야 돼요.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매도인이 건물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 얼마 팔고 싶다? 10억에 팔고 싶어요. 이 사람 이 건물을 사고 했대요. 근데 얼마에? 5억에. 그럼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의사표시가 합치됩니다. 뭐에? 10억. 가격에 대해서도. 하나의 아니죠. 가격뿐만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일치가 돼야만이 합니다. 그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뭘 하냐? 우리는 뭘 하죠?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의사표시 합치가 실생활에서 뭐냐면 계약서 작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거래를 할 때 서로 주고받잖아요. 매도인이 자기의 생각을,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매수인도 자기 의사를 표시하잖아요. 근데 그게 합치돼야만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우리는 계약서 작성합시다.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이걸 계약이 성립된다. 뭐예요? 계약이 성립된다. 이 표현을 아시십시오. 근데 계약이 성립되면 뭐가 필요하죠? 매도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매수 의사표시도 있어야 하고 뭐가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 합쳐요. 매도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존재입니다. 매수 의사표시도 존재하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이 표현을 비교해주십시오. 이제 법 이론적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실생활에서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계약서 씁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표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이 성립되면 또 하나 표현을 기억해 주십시오. 계약이 성립되면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합치가 되는 계약이 성립되고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실생활에서 계약서 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민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은 분설해야 돼요. 계약이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된 건데 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립돼서 이 매매 계약을 기초로 해서 법률 관계가 형성되려면 어떻게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이 각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되고 그리고 이 계약이 성립된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면 우리가 말하는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계약이 성립돼서 효력이 발생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합니다. 법리 관계. 어떤 관계? 일단 부동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매도인의 소유권을 매수인 앞으로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로. 만약에 매도인이 이걸 알아야 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넘겨줘.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대가로 지급하는 거죠. 이걸 주지 않으면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리고 매매 대금과 관련해서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적물의 점유도 이자죠. 쉽게 해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겁니다. 이게 말하는 매매 계약의 법률 관계에 형성되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자, 이 의사표시에 관련돼서 이제 시험이 집중돼요. 이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죠. 계약의 경우는 상대방이 있죠. 그 의사표시는 그러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 효력이라는 얘기는 이때 효력과 구분이 아니라 계약의 성립으로서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성립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매도인의 의사표시 하나만으로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계약이 돼야만이. 이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합치돼야만이 계약을 되고 그때에서 권리의무 반기되는 효력이 발생되는 거지 요 하나만으로서 요게 발생하지는 않아요. 매수인의 의사표시 이 하나만으로 이러한 법률관계, 권리의무 관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 의사표시, 매도 의사표시의 내용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도달해야 한다.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채권법에 가게 되면 의사표시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계약은 청약과 승낙을 해요. 의사표시가 존재하는데 두 개가 존재하죠. 둘 중 하나는 청약이 되고 승낙이 돼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의사표시예요. 근데 청약과 승낙 어떻습니까? 먼저 제안하는 게 청약이고 여기에 대해 청약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는 게 승낙입니다. 선후의 시간적 선후의 개념입니다. 결국 이것도 의사표시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이 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해서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돼요. 그럼 예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민법 종식 마지막 분에 배우는 게 뭐냐면 조건을 배웁니다. 조건과 기한. 조건에는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이 있고요. 기한과가 있으면 시기와 종기가 있어요. 정지 조건은 뭐냐면 일단 계약은 성립이 되는데 효력이 아직 발생은 안 해요. 원칙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정지 조건이 있어요.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정한 거예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가서 효력이 발생하고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한다. 해제 조건은 일단 효력이 발생은 맞는데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감만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예외적으로 부관, 조건과 기한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성립하더라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효력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조건이 성립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시기와 종기, 임대차 계약이 생깁니다. 언제부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언제 계약이 끝난다. 그런 것들, 요 패턴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요 패턴을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자,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하나 더. 자, 의사표시가 있어요. 자, 이런 매매계약에 대해서 이런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 왜 하냐? 거꾸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이런 권리 의무 관계가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이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그런데 이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이 사적 자치 원칙,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정한 내용도 따른다. 그 배경 뭐에다? 이 의사표시가 완전성을 갖춘다는 겁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고 좀 합리적인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걸 전제로.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하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매수인과 매도인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효력을 부여할까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미성년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부모님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계약의 효력을 없던 걸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의사표시에 대해서, 중요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법에서 뭔가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이런 하자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107조부터 110조까지예요. 그런데 107, 108, 109조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의사표시에 하자는 표현을 쓰고 110조는 사기 강박이에요. 부당한 간섭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의사표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의사표시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민법에서는 일정한 효력을 인정한다. 그게 뭐냐?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내가 얘기했지만 이런 사유가 있어서 취소할게. 취소하게 되면 계약 전체가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를 한다는 얘기는 뭐다? 비록 성립됐고 효력이 발생했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효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권리 의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하면 이러한 관계가 있는데 나중에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없애는 거예요. 자,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이런 의사표시.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정말 이 내용은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엔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꼭 기억하라는 내용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매매계약이 성립이 됐고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뭐다?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하면 유효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써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되죠. 제가 그러잖아요.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뭐에 근거해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근거해서. 어떤 거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과 부동산 인도가 핵심이죠. 매수인은요. 그 대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잖아요. 요거와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과 부동산 인도와 관련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 계약에 있어서 네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줘. 그럼 권리가 있고 반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죠. 자, 권리 의무가 형성되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을 했으니까 네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나한테 넘겨줘. 매수인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반면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뭐가입니까?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의 기초에서. 반대로 매매대금과 관련해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주세요. 돈 주세요. 얘기할 수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게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쓰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실생활에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 쓰게 되면 돈이 매수인에게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해야만이 돈이 넘어가죠. 반대로 계약서만 썼다고 해서 소유권 바로 넘어갑니까? 그건 아니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이 준비해서 매수인에게 건네주고 그 서류를 가지고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급부 이행의 문제가 남았다는 겁니다. 즉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 체결만으로 바로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매도인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에 넘어가는 건 아니고 각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다. 즉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건네줘야만이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다? 급부 이행의 문제다. 이게 급부예요. 이게 급부예요. 계약을 체결해서 급부를 이행의 문제가 있다. 급부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뭐다? 소유권을 넘겨주고 부동산을 넘겨주고 매매등을 지급하는 그런 이행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급부 이행이 이루어져야만이 급부를 이행했다 뭐다?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매대금은 그 돈은 이제 매도인 거고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제 매수인 된 거죠. 급부 이행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이행이 될 경우가 있고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이행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이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지키면 급부 이행이 되는 경우고 그 경우 뭐예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거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을 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자, 급부 이행에 문제가 있다. 계약의 체결만으로 목적 달성을 못하죠. 매도인은 매매된 걸 취득한 것도 아니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급부 이행에 문제가 있다. 왜 제가 이런 문제를 하게 되냐면 급부 이행의 문제. 급부 이행의 문제가 뭐와 관련하면 채권이에요. 채권. 이게 채권이에요. 자, 권리 의무가 생겼죠. 그런데 계약만으로 넘어갑니까? 아니죠. 급부 이행이 먼저면 그 권리의 성격은 뭐다? 채권이에요. 그 의무는 채무가 되는 거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자, 예컨대 소유권 이전이에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신의 채무인 소유권 이전 의무를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청구하겠죠. 그게 권리가 있죠. 어떤 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걸 행사할 수 있어요. 그 성격이 뭐다? 채권이다. 아니면 급부 이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급부 이행의 문제와 관련된 뭐다? 채권이에요. 채권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급부 이행의 문제와 관련된 거라면 채권이다.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거를 이행해줘.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채권이에요. 구체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이에요. 또 하나 기억하는 채권은 누구한테만 할 수 있어요. 각자의 상대방이 특정의 상대방이 할 수 있죠. 예컨대 계약의 당사자에게 하는 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매도인은 계약 체결의 상대방의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해서지 뜬금없이 계약 체결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 표현들 급부 이행에 문제가 있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이행해줘. 너 약속했잖아. 그거 해줘. 그 권리가 뭐다?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 특징은 뭐다?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 했지 매매계약에 체결도 하지 않은 중개라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중개사무소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서상은 매수인한테만 돈 달라는 얘기할 수 있지 중개사한테 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게 특정 상대방은 결국은 계약의 상대방이에요. 그게 급부 이행의 문제예요. 이거는 이행을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돈 줘. 그게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이고 소유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인도는 건물 명도 아니면 건물 인도 청구권. 다 채권이라는 겁니다. 급부 이행. 왜냐면 그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바로 목적 달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이행을 해야만이 목적 달성한다. 그걸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쉽게 와닿지 않는데 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급부를 이행했어요. 계약대로 급부를 이행했다? 자, 소유권을 넘겨주고 부동산도 넘겨주고 매매된 것도 다 지급했어요. 근데 주목할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매수인 명으로. 아파트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매수. 이전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자, 우리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 취득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계약을 체결해요. 어떤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매매 계약 체결하면 그 권리들은 채권이에요. 급부 이행에 문제가 있는. 하지만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고 등기를 하죠. 이제 소유권 이전 186조에 따라 등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건 상식에 나중에 배울 겁니다. 아파트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한다? 등기를 해야 돼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하게 하면 이렇게 나눠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합의와 이전 합의라는 소유권 이전의 물권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권행위는 구성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 소유권 이전 합의와 물권적 합의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186조에 대한 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권행위, 이 채권과 물권이 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난다?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아파트 매매 계약을 생각하십시오. 등기를 해야만이 매수인 명의로 취득합니다. 매매 계약 체결만으로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등기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전 등기서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제출을 하죠. 신청을 하죠. 그 과정입니다. 그거를 민법학적,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 표현입니다. 채권행위, 물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근데 물권행위 구성하는 것에서는 이론적인 대립이 있는데 외우십시오. 물권행위는 물권적 합의, 그리고 등기다.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자,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취득해서 뭘 설명하냐? 이 소유권은 뭐다? 물권이라고 해요. 우리가 방금 한 매매에 따라서 목적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하자면 이게 물권이에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나 매매 대금 청구는 물권이 아니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은 법에서 정했어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소유권 말고도 처당권. 임의로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창설할 수 있지만 이 물권만큼은 법이 정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물권인데 물권은 소유권은 물권이다. 자, 물권의 대표적인 게예요. 물권에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제한물권, 예컨대 용익물권 나중에 배울 거지만 담보물권 나눠지고요.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호권, 전세권. 담보권에는 저당권, 그리고 법정 담보는 유치권, 기타 질권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물권이에요. 물권의 대표적인 얘기가. 근데 이 소유권은 급부 이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물권의 특징은 뭐다? 급부 이행에 문제가 없다.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미 끝난 것이 향후에 뭐가 없어요. 이행에 문제가 없어요. 앞에서는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이행을 해주십시오 하는 어떤 채권적인 성격의 권리들이 발생하지만 이건 끝나는 거예요. 목적 달성했잖아요.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이게 물권이에요. 그래서 급부 이행에 문제는 없어요. 다만 뭐 같다? 이러한 소유권의 물권 침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소유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할까? 여기서는 이제 급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거 해주세요. 뭐뭐를 청구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남지만 여기서는 이제 급부 이행의 문제 안 했을 때 이걸 해주세요 문제가 아니라 취득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했을지. 즉 내 부동산을 내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을 누군가 무단 침입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아니면 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적법하지 않게. 그런 경우들. 그리고 또 침해가 있을 경우에 아니면 침해가 될 염려가 있을 때 이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그게 이제 주안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중에 213조와 214조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침해의 모습에 따라 구분하는 거예요. 침해의 형태가 점유인지 아니면 점유 기타의 요소인지에 따라 213조, 214조 나눠요. 213조는 침해가 내 것을 빼앗은 거예요. 점유를. 그때는 돌려도 반환 청구의 문제고 214조는 침해 형태가 뭐다? 점유가 아닌 다른 형태예요. 내 부동산에 적법하지 않는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된 경우 그 제거하는 경우 나중에 배울 겁니다. 기억할 것은 급부 이행의 문제와 물권의 경우는 급부 이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게 되게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꼭 여러분이 복습을 하면서 이 패턴을 기억을 하십시오. 급부 이행의 문제는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이거 해주세요 하고
청구의 문제가, 청구권 행사의 문제가 있어요. 특정의 상대, 뭔가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특정된 거잖아요. 그게 채권이다. 채권은 특정 상대방에게 하는 거다. 급부이행 문제. 하지만 물권의 경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여기서 뭐가 문제된다? 이런 소유권, 대표적인, 물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거든요. 소유권이 침해됐을 때 그 보호 방안. 그 보호 방안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측면이 달라요. 왜 제가 강조하면, 이건 뭐냐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청구는 뭘 하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청구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빼앗기 있으면 이거 돌려줘. 아니면 방해라고 쓰면 방해를 제거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잖아요. 청구권이 펴있지만 앞에가 틀려요.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요. 근데 청구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같은 연장선상에 뭔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했지만 차원이 다르다. 요거는 침해를 당했을 때, 여기는 계약에 따라 정해진 권리가 발생했는데, 권리 의무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뭔가 해주세요. 특정의 상대방에. 하지만 침해는 아무나 침해할 수 있잖아요. 채권은 특정의 상대방에 할 수 있잖아요. 뭘 해주세요 하는데 그 얘기는 계약의 당사자인 상대방에. 근데 망의 침해는 내 물건 빼앗는 사람은 특정의 사람 아니라 누구든 내 물건 뺏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 내용이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 요 내용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하나만 약속을 하겠어요. 자, 아파트에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처음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죠. 그런 다음에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일을 정하고요.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넣습니다.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뭐냐면, 자, 우리가 등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요즘 부동산 등기표 공부할 때 잘 기억을 하십시오.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공동이면 누가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는 거예요. 신청서예요. 등기를 한다는 경우는 신청서를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등기를 한다는 건. 좀 더 디테일한 의미는. 그럼 신청서를 누가 한다?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서가 있어요. 거기에 매도인이 할 것과 매수인이 할 게가 있어요.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가 필요해요. 대표적인 게 매도용 인감증명서. 신청서에 이러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야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이 이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 공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같이 가나요? 등기소까지? 그게 아니에요. 법무사한테 이름을 하죠. 그럼 이임장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임장 도장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직접 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전 등기 의무예요. 매매된 건 어떻죠? 계좌이체든 현금이든 돈을 주는 거고요. 이게 등기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계약서를 따라서 이런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소에 서류가 접수되면 등기공문 처리하고 전산 처리할 거고, 그리고 등기부에 매수인 명이 딱 써 있으면, 갑구란이 써게 되면 그때 가서야 매수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 이론적으로 보면 매매 계약은 뭘로 본다? 채권행위로 봐요. 이걸 채권행위. 급부이행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떠오르신 겁니다. 계약서를 쓸 뿐만으로서 소유권 넘어가지 않고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는 거다. 급부이행 문제가 나왔다. 하지만 요 단계,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그게 물권행위라고 해요. 물권행위가 있는데, 물권행위는 기억을 해주십시오. 물권적 합의, 뭐다? 소유권을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합의, 물권적 합의와, 합의는 의사표시죠. 결국은 내 것을 넘겨줄게. 물권적 합의와 그 다음에 등기는 사실상 행위예요. 가서 신청서고 제출을 하는 행위예요. 그런 등기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있어야만이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요걸 기억하십시오. 이 물권행위 뭐다? 물권적 합의.
군체적으로 보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합의, 그리고 등기와 합쳐서 물권행위를 본다. 기억하십시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에 선다. 이러한 행위가 있어야만이 소유권이 변동된다. 그 얘기는 매도인 앞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간다. 소유권 변동은 결국은 이전 등기 형태로 하는 거죠. 소유권이 변동된다. 매도인에게 누구한테 넘어서요? 매수인으로부터 변동됐잖아. 소유권이 변동되려면 어떻게 된다? 채권행위가 물권된다.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딱 이 패턴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물권행위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구성된다. 그럼 물권적 합의가 뭐냐? 이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거예요. 뭐 필요죠. 신청서 작성해야죠. 그 다음에 첨부 서류가 있잖아요. 매도 인감증명서 준비해야 하잖아요.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개념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한 30분 동안 살펴봤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급부이행이라는 이 표현을 아셔야만이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계약 해제권, 그 다음에 제3자의 보호 규정들, 해제에 있어서 그런 표현들의 이해가 더 쉽습니다.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강조합니다. 이 패턴들, 그리고 요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계약이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를 좀 분석했습니다. 디테일하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다음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